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다 아시죠? 벌거벗은 사실을 임금님 혼자만 모르고 세상이 다 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 유승민 대결에서 유승민이 패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 간의 물리적 대결에서 대통령이 지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배신자를 응징하겠다는 복수에 불타는 집념, 게다가 권력까지 독점하고 있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권력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새누리당 안에서 박 대통령 비판 세력조차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을 했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자신도 언제 어떻게 물러나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외교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더글러스 러미스 칼럼이 있는데요. 전에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은 기밀 해제된 미국 전략사령부의 한 문서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냉정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손해다. 일부 요소는 잠재적으로 통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적국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구심을 심어주는 데 이로울 수 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이 공격받을 경우 비합리적이고 복수심에 가득 찰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이를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불렀다. 핵무기가 억지력으로 작용하려면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문제는 보통의 인간적 감정이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무기에 의한 선제 타격은 도덕적으로 매우 꺼림직한 일이 될 것이고 핵 공격을 받은 뒤의 보복 공격은 이미 때가 너무 늦은 뒤의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적들에게 미국 지도자가 핵무기를 쓸 정도의 미치광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게 러미스 칼럼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위의 훼손, 국정 신뢰도 추락, 정권 내부 균열, 집권당과의 갈등, 국정 팽개친 정쟁, 이런 온갖 불리한 상황과 갖은 비난을 모두 감수하면서 오직 유승민 축출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배신자 유승민을 축출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여길 정도의 태도를 보였고 만약 유승민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결의를 과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닉슨의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 전략은 매우 이성적인 전략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이쪽이 미쳤다고 믿을 만큼 일관된 신호, 정교하고 치밀한 언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를 오판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흥분과 분노의 표출은 미친 척하기 위한 제스처여야 합니다. 정말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이 미치광이 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마음으로부터 분노했고 저기에 자기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유승민이 물러났지만 박 대통령은 승리의 축배를 들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상처뿐인 박 대통령의 승리가 남긴 것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날것의 권력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벌거벗은 권력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 권력의 특징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데는 결코 쓰이지 못하지만 무엇인가를 막고 억제하고 파괴하는 데는 꽤 유용하다는 겁니다. 사실 벌거벗은 권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정 성공의 핵심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동의, 공감, 설득력 이런 게 없으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날것의 권력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승민 축출 성공이 말해주는 것도 역시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는 일종의 파산선언 같은 것입니다. 이번 전투가 남긴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이 이상해 보인다 이런 말을 요즘 서슴없이 합니다. 사실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이 사건을 그런 시각에서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상한 게임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굶주린 복수심을 채워준 뒤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판단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김무성 당대표의 지도력 손상과 같은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나라의 정치적 자원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하는 이 상황, 정상적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쯤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정치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상호 충돌하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견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이 두 번째 의미의 정치는 자신이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하위 정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는 정치는 첫째 의미입니다. 즉 권력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견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통령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로 배신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아랫사람이 자기를 상대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종이냐 배신이냐.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를 지금 오랫동안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는 아랫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사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리나 사람은 아래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엔 새누리당의 처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밭길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은 대통령이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그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새누리당에서 누가 박 대통령과 맞서려고 할까요? 천하의 김무성 당 대표인들 대통령에게 대거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김무성 당 대표 벌써 묵언하라고 당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승민 사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의원들한테 금연령을 내린 겁니다.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원내대표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맞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순간 배신자 한마디에 하면 끝입니다. 자기 정치한다 이런 말이 흘러나와도 원내대표는 즉시 관둬야 합니다. 그러니 원내대표를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청와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건 대표가 아니라 대변이라고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지시를 잘 이행한다고 모든 게 순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가는 비박근혜계가 다수인 당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여야 대결 정치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하려면은 이것저것 눈치 잘 보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다음 원내대표는 무기력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을 살살 달래가면서 국정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권당이 국정 목표와 방향, 방법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손도 대지 못한 채 박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동반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 앞에 닥친 위기의 본질입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면서 박 대통령의 뜻을 일단 받아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소 3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30%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다른 새누리당의 특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런 자세로 유명합니다. 이긴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결집해서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승리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오직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인내하는 자세 이번에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0% 가져온 총선 승리 당연히 못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박 대통령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박 대통령 심술대로 국정을 운영하게 그냥 놔둔 상태에서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쇄신에 성공을 한다면 새누리당 총선 승리는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 도움으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가치와 인기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면 대통령의 가치가 높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싸우면 30%를 얻을 수가 없고 대통령을 무조건 따르면 30%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이번 사태로 유승민이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약자와 강자가 싸우면 겉보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약자의 동정적인 여론 때문에 여론은 약자의 편이 됩니다. 게다가 강자가 권력만 있고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없을 때 약자가 정의를 대변한 쪽으로 위치가 설정될 때 강자 대 약자의 싸움은 그 결과가 뻔합니다. 박 대통령 대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결은 권력자와 권력자의 소수 친위 부대인 친박계를 한편으로 하고 다수 시민 여론의 지지와 당내 심정적 지지를 얻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다른 한편으로 한 대결입니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킨 당 지도부와 의원들조차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유승민이 정치적 승리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법과 원칙 정의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즐겨하던 말입니다. 이젠 박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한 것 같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구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합리적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아닌 낡은 보수, 퇴행적 보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승민 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을 원칙 대 변칙, 정의 대 불의, 개혁 대 퇴행, 합리적 보수 대 낡은 보수의 대립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수구 세력이라고 노골적으로 말만 안 했지 그걸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도 유승민 편입니다. 최근 여권이 대선 주자 2위로 부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적 보수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을 봅시다.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모두 강경 우파들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의로운 보수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 흐름을 고려할 때 차기 대선 역시 우파 이념을 내세우기보다 그걸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걸 고려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정의로운 보수로는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직 승리의 열매를 딴 것은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려봐야 최종 승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통제 아래 공천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때문에 집권 세력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유승민 부상의 또 다른 변수는 유승민이 자기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피해자 혹은 도전자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사회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실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유승민 역시 반짝 스타로 끝날 것입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무성 당대표는 스스로 대통령 되기에 부족함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유승민 축출 과정에서 김무성 당대표의 행보 역시 위태로웠습니다. 한때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하는 쪽으로 옮겨서 스스로 사형 집행인이 되었고 그 결과 점수 깎였습니다. 그 반면에 김무성 당대표가 이쪽 편 들기도 어렵고 저쪽 편 들기도 어려운 이런 고난도 과제였는데 이 과제를 당내 큰 분열 없이 종결 지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로 김무성 당대표가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 내에 깊게 깔려있는 침묵을 박 대통령이 진정한 복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의 유승민이 둘, 셋, 10명의 유승민으로 들고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다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은 유승민이 사퇴한 그날 아마 하루 정도일 겁니다. 이제는 집권 세력 내에 깊게 스며있는 그 침묵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긴장감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